18세기 실학 사상을 집대성한 한국 최대의 실학자이자 개혁가인 다산 정약용. 어릴 적부터 영특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던 그는 4세에 이미 천자문을 익혔고 7세 한시를 지었으며 10세 이전에 이미 자작시를 모아 산미집이라는 책을 편찬했다. 어릴 적에 천연두를 앓은 정약용 오른쪽 눈썹에 그 자국이 남아 눈썹이 셋으로 나뉘어 산미라 불리었는데 큰형인 정약현이 그의 시집을 산미집이라고 이름 지었다고 한다. 어릴 적 스승은 부친이었고 10세에 경사를 읽기 시작했고 16세부터 성우 이익 선생의 유고를 읽었다고 한다. 22세 초시에 합격, 성균관에 입학하여 교우관계를 넓혔고 성균관 재학 시 이미 정조에게 인정을 받았다. 28세의 마지막 과거시험인 대과에서 2등으로 합격하여 벼슬길로 나갔다고 한다. 탄탄대로일 것 같았던 그의 앞길도 가장 큰 후견인이었던 정조사와 우여곡절을 겪는다. 똑똑하고 앞서가면 힘들었던 걸까? 여하튼 정약용 하면 오랜 시간의 귀양살이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 귀양살이에서 본격적인 본인의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먼저 꺼내볼 이야기가 정약용과 관련한 곳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잠깐 서울을 벗어나 볼 것이다. 경기도라 멀진 않지만 아주 잠깐 바람을 쐰다고 생각하자. 우리는 수원으로 간다. 수원하면 생각나는 것이 당연히 막창, JMT 맛집이라는 이곳. 초벌되어 나오기에 조금만 더 익혀서 먹으면 되고 냄새 없이 부드러워 줄 서서 먹는다는 이곳의 막창. 도 당연히 생각나는 건데 수원하면 당연히 통닭도, 그 유명한 극한 직업에서의 왕갈비 통닭. 도 당연히 생각나는 건데 수원하면 이것, 수원화성이 대표적이다. 수원화성 건설에 정약용이 중심 역할을 했다. 수원화성은 정조 때 축성하였는데 축성과 관련한 책자를 정약용에게 구해주어 연구하도록 했고 정약용은 그러한 정조의 기대에 충실히 부응했다. 서양의 기술 서적과 중국을 비롯한 동양의 책까지 모조리 연구하면서 정조가 화성을 건설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이다. 그 유명한 거중기가 바로 이 수원화성의 축조기간 중 발명되었다. 중국에서 들여온 기기도설이란 책을 참고해 만들었고 적은 힘으로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리는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하였다. 이 시간에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유명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아마 다들 신경 안 쓸 법한 수원 화성에 관한 이야기이다. 수원 화성 성벽을 따라 걷다 보면 여장에 수없이 많이 뚫려 있는 구멍들을 보게 된다. 구멍을 통해 바깥을 내다보면 아래쪽으로 뚫린 경사각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개씩 한 세트를 이루는 구멍들 중 가운데 것은 큰 경사각을 이루며 가파르게 아랫방향으로 뚫려 있는 반면 양쪽의 구멍은 수평으로 뚫려 있다. 다른 여장으로 옮겨 계속 구멍들을 살펴보면 이 역시 경사각이 다르게 뚫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도대체 이 구멍들의 정체는 무엇이며 경사각을 다르게 한 이유는 무엇이란 말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수원 화성이 적을 방어하는 성이라는 사실에서 짐작해 볼 수 있다. 추측컨대 몸을 숨긴 채 적들의 동태를 살피기 위한 구멍이었을 것이다. 또 실제로는 숨어서 총을 쏘는 곳이기도 해서 총안이라고 한다. 총을 쐈던 곳이니만큼 경사각의 다른 두 구멍에 직접 총을 넣고 쏜다고 상상하면 그 이유를 대충이나마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각각의 구멍을 통해 총을 쐈을 때 총알이 닿을 것이라 예상되는 지점을 기억한 다음 여장 너머로 확인해보자. 분명히 어떤 차이가 느껴질 것이다. 적이 성벽을 공격해올 경우 경사각 가파른 가운데 구멍으로 성벽 바로 아래까지 다가온 적병을 방어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양쪽 두 개의 구멍으로는 성벽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적병을 제지할 수 있다. 따라서 가운데 구멍을 근총안, 양쪽 두 개의 구멍을 원총안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두 총안의 각도는 어떻게 되기에 이러한 방어가 가능한 것일까? 간편하게 각을 잴 수 있는 도구인 클리노미터를 사용하여 경사각을 확인해보면 여장이 위치한 지형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원총안은 거의 수평을 이루며 경사각이 수평 방향에 대해 0도에서 10도 사이인 반면 근총안은 35도에서 45도 사이를 이루고 있다. 평지인 바닥에서 대략 5m 높이에 있는 원총안과 근총안에서 적을 향해 겨누는 총구의 경사각이 수평 방향에 대하여 7도와 38도가 되도록 각각 총을 쏘았을 때 성벽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병사를 맞출 수 있을까? 다음 그림과 같은 직각삼각형에서 삼각기를 이용하면 이는 간단히 알아낼 수 있다. 원총안과 근총안에서 총을 쏠 때 총알이 날아가는 거리를 대략 다음과 같이 각각 구할 수 있다. 원총안을 이용해 총을 쏠 수 있는 거리는 근총안을 이용해 총을 쏠 수 있는 거리에 비해 거의 6배에서 7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 따라서 원총안과 근총안의 서로 다른 경사각도는 엄밀한 계산을 통해 성벽 바로 아래까지 접근해온 적병과 멀리 있는 적병을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도록 정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하는 김에 여기에서 다른 것도 말해보겠다. 수원 화성의 성벽은 적의 침입에 대한 과학적 집대성인 만큼 성벽을 조금 더 살펴보면 여장과 여장 사이에 총안과는 다른 윗부분이 뚫려있는 또 다른 구멍이 보일 것이다. 정사각형 모양의 총안과 달리 기다란 직사각형 모양의 이 구멍을 타구라고 한다. 총안만으로는 적을 방어하는 것이 부족했던 것일까? 사실 총안이 수없이 많긴 하지만 분명 사각지대는 생긴다. 그렇다고 여장 위로 머리를 내밀쳐 적의 동태를 살피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어디에서 총알이 날아올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때 타구를 이용하면 적에게 몸을 노출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급박한 순간에 총만이 아니라 화살도 쏠 수 있고 총안에 비해 위아래로 자유롭게 총을 움직일 수 있어 가깝거나 멀리 있는 적병을 쏠 수 있다. 또 여장의 모서리가 90도의 각진 모양이 아닌 비스듬하게 깎여 있어 훨씬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위에서 여장을 보면 직사각형이 아닌 기다란 육각형 형태를 이루고 있다. 만일 여장을 육각형이 아닌 직사각형 형태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육각형 여장에 비해 훨씬 시야가 좁았을 것이다. 넓은 시야 확보가 필수인 성벽에서 말이다. 5km가 넘는 수원 화성의 성벽은 이와 같이 원총안, 근총안, 원총안 타구가 계속하여 반복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곧 여장의 몸을
숨긴 채 타고 등으로 확보된 넓은 시야를 통해 사방의 적을 살필 수 있도록 성벽을 설계하여 적이 어느 위치에 있든 공격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점만 봐도 수험 화성이 얼마나 섬세하고 치밀한 계산을 거쳐 건축되었는지를 짐작 가능하다. 우리는 4분원에서 삼각비의 값의 변화를 살펴봤었다. 좌표 평면 위에 점 O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4분원의 직각삼각형을 그리면 변들의 길이가 의미하는 것이 삼각비의 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에 그 변의 길이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예각에 대한 삼각비의 값의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이야기를 더 하고자 한다. 먼저 이렇게 그려진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적용해 보겠다. 밑변의 제곱과 높이의 제곱의 합은 뒷변의 제곱이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밑변이 의미하는 것은 코사인, 높이가 의미하는 것은 사인, 빗변은 반지름의 길이가 1이므로 결국 사인의 제곱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은 1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어떤 각에 대한 사인 값의 제곱과 코사인 값의 제곱의 합은 언제나 1. 두 번째는 우리가 예각에 대한 삼각비의 값의 변화를 반지름의 길이가 1인 4분원에서 살펴봤는데 각의 크기를 확장하면 예각뿐 아니라 다른 각에서의 삼각비의 값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다. 화면에서 각이 변하면서 변의 길이가 변하는데 각에 따른 변의 길이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는 예각에 대한 삼각비의 값을 알면 되는데 중학교를 졸업하면 다른 각에서의 삼각비의 값도 알아야 한다. 각이 계속 커진다 하더라도 혹은 작아진다 하더라도 사인과 코사인을 나타내는 직각삼각형의 높이와 밑변은 결코 원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1보다 큰 값을 가질 수 없게 된다. 물론 탄젠트는 예외다.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어떤 값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다. 삼각비의 값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의 모양을 보면 어떤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하여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각에 대한 삼각비의 값을 대응시킨 이것을 삼각함수라고 하고 보여지는 이 그래프는 삼각함수의 그래프가 되겠다. 아마도 나중에 이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는 때가 있을 것이다. 그 시작은 지금 중상 과정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면 좋겠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랬겠지만 나 역시 이전에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보면서 파도를 떠올리고는 했다. 물을 무서워해서 물에 들어가는 건 싫지만 사인 파도나 코사인 파도는 규칙성이 있어서 잘 탈 수 있을 것 같았다. 곡선으로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이 안정감을 주는 것도 같다. 물론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는 좀 다르지만 하늘로 이어지는 가파른 길 같은 느낌이라 그래프를 따라간다면 하늘에 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았다. 인생사 세용지마라는 말이 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더 좋은 것 같지만 인생사는 정말 알 수가 없어서 세용지마가 더 어울리는 것 같다. 어찌되었든 삼각함수의 그래프와 같은 거 아니겠는가? 올라가다가도 내려가고 내려가다가도 올라가는 모양새가 삶의 흐름과 뭔가 많이 닮아 있다. 보기에 따라 그 오르내림이 완만할 수도 가파를 수도 있다. 여러분들의 삶이 마냥 행복하지 않고 힘듦이 크다면 사인함수의 그래프에서 270도를 생각하자. 현재 270도를 넘어서 가는 그 순간일 수 있다. 삼각함수와 우리는 여러분의 삶을 응원한다. 이왕이면 행복의 크기가 90도로 가까이 갈수록 변화하는 탄젠트의 각과 대응하길 바란다.